최대 지급 의사가 높다고 하더라도 합의금 액수를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사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실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서 형사합의금 액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하여 경제학과 법학의 콜라보를 이용하여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타의 관련 유튜브 영상의 피상적인 내용을 넘어서 형사 전문변호사의 실무 경험과 경제학적 지식을 응용하여서 형사합의금 결정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편에서는 왜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형사합의금 액수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하여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또 다른 의미인 WTP, 즉 수요자의 최대 지급 의사와 WTA, 즉 공급자의 최소 수치 의사의 개념을 차용하여 설명하여 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형사사건 합의금 결정 메커니즘 1, 왜 같은 사건인데 합의금 액수가 달라질까? 라는 편을 참조하여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형사합의금 협상에서 전략이 필요한 이유와 그리고 그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편에서도 언급했듯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라는 개념을 개별 형사 사건의 합의 과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그 개념을 차용하여 설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형사합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활용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우하향하는 곡선, 이 곡선은 합의라는 재화의 수요 곡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WTP, 즉 수요자의 지급의사, 최대 지급의사를 나타내는 곡선으로 가해자와 관련된 곡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곡선, 이 곡선은 합의라는 재화의 공급 곡선으로 또 다른 의미로 WTA, 즉 최소 수치 의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피해자와 관련된 곡선입니다. 이 그림에서 여기 A점, 이 A는 형사사건의 가해자로 이 A의 합의금에 대한 최대 지급 의사는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B, 이 B점에 위치한 사람은 형사사건의 피해자로 이 사람의 합의금에 대한 최소 수치 금액은 여기 보이는 5,000만 원입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이렇게 가해자가 A이고 그리고 피해자가 B라면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형사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 상황은 어떨까요? 여기 C와 D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C는 A와 마찬가지로 형사사건의 가해자로 A와 달리 최대 지급의사, 합의금에 대한 최대 지급의사가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D는 B와 마찬가지로 형사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B와 달리 이 D의 합의금에 대한 최소 수치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보면 C와 D 사이에는 형사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실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다음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는 형사사건의 가해자로 최대 지급의사, 합의금에 대한 최대 지급의사는 7,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 이 빨간선과 같이 2,000만 원으로 합의금이 결정이 되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 이 가해 최대 지급의사 7,000만 원과 이 실제로 결정되는 합의금 액수인 2,000만 원 사이, 이 사이의 차이가 바로 수요자 잉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제학에서 수요자 잉여란 수요자 입장에서 자신의 최대 지급의사에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수요자 잉여 부분은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라는 성사 외에도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기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비록 자신이 합의금에 대한 최대 지급 의사가 높다고 하더라도 합의금 액수를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제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곡선은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금에 대한 수치 의사를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여기서 이 나는 형사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이 피해자의 최소 수치 의사는 여기서 보듯이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 결정된 합의금 액수가 이 빨간선과 같이 7천만 원. 이런 경우가 되면 어떨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실제로 지급된 7천만 원과 그리고 이 나라는 피해자 입장에서 최소 수치 의사의 차이, 이 차이가 바로 공급자 잉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작에서 공급자 잉여란 공급자 입장에서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에서 자신의 최소 수치 의사를 뺀 나머지를 이야기합니다. 피해자도 마찬가지로 이 잉여 부분이 클수록 결국 추가적으로 이익이 더 생기게 되는 형국입니다. 그러기에 이 피해자도 가해자와 마찬가지로 비록 자신의 최소 수치 의사가 낮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합의금을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양 당사자의 두 욕심이 충돌하기에 형사 합의 과정에서 합의 진행이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양 당사자 입장에서 자신의 추가 잉여 부분을 최대한 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양 당사자 입장에서 바로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형사합의금 결정 과정에서 전략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앞서 언급한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상이하다는 점 외에도 양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정보의 부재 또는 비대칭성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최소 수치 금액을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최대 지급 금액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거나 또는 그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분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하향하는 수요곡선 위에 A와 B는 같은 내용의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A와 B의 최대 지급 의사는 A는 5천만, B는 1천만 원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이 S곡선, 우상향하는 X곡선 위에 갑과 을, 이 갑과 을은 같은 내용의 범죄를 당한 피해자들. 이 피해자들도 최소 수치 의사가 각각 7천만 원, 2천만 원으로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실제 합의를 진행하다 보면 양 당사자는 상대방이 이 그림에서 어느 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둘 다 모르거나 또는 일방은 아는데 다른 일방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완전한 정보 또는 비대칭적 정보 상황에 처해 있기에 형사합의에서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형사합의금 결정 과정의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합의금 결정 과정의 전략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보의 부재 또는 비대칭적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는 어떻게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추가 잉여 부분을 최대한 늘릴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차용할 수 있는 경제학적 개념은 비대칭적 정보, 그리고 신호 발송, 그리고 선별 등이 있습니다. 이 경제학적 개념 세 가지에 대한 정의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먼저 비대칭적 정보란 정보를 가진 측과 정보를 가지지 못한 측이 있어 정보를 가진 측이 가지지 못한 측에서 볼 때 불리한 상황을 유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두 번째, 신호 발송이란 정보를 가진 측에서 감추어진 특성에 대한 관찰 가능한 지표를 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별은 정보를 가지지 못한 측에서 정보를 가진 측의 유형을 판별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이 개념 정의가 다소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아래에서 예시를 들면서 좀 더 쉽게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념을 버무려서 형사합의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사합의금 협상 전략 중 하나는 나의 정보를 감추고 상대방의 정보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 전략의 대표적인 상황이 바로 형사합의 협상의 첫 번째 제안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처음 합의금 협상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연락을 할 때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에게 혹시 얼마를 원하시나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에게 얼마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 거예요? 라고 묻습니다. 이런 경우에 먼저 가해자 입장에서 첫 협상 테이블에서 피해자가 먼저 나는 얼마를 원한다고 말을 하면 이 가해자는 바로 이 피해자는 최소 수치 금액이 이보다 낮겠구나 라는 정보를 캐치하게 됩니다. 반대로
피해자도 역시 가해자가 제가 얼마를 준비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바로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가해자의 최대 지급 금액은 이보다 높겠구나 하는 정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되도록이면 먼저 내가 원하는 금액 또는 내가 받고자 하는 금액을 제시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어떠한 금액을 제시하는지를 먼저 듣는 것이 더 좋은 전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또 다른 전략 중에 하나는 비대칭적 정보 상황입니다. 앞에서 제가 개념 정의를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드리면, 나만 상대방의 정보를 많이 아는 경우 또는 나만 중요한 정보를 아는 경우, 이때에는 상대방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직접 수행하였던 사건 처리 과정을 예시로 들면요, 예를 들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잘 아는 경우,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가 부자라는 사실 또는 가해자가 대학 교수나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아는 경우,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가해자가 이 그림에서 A, 즉 합의금에 대한 최대 지급 의사가 높다는 사실을 바로 캐치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협상의 전략이 있어서 피해자가 우위에 서게 됩니다. 결국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비록 여기서 그림에서 말하는 각과 같이 최소 수치 의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적 상황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최소 수치 의사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경미한 형사사건이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수행한 사건 중에서 경미한 형사사건으로 만약에 피해자와 합의만 이루어지면 기소유예가 유력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의뢰인에게 조언을 했는데요, 뭐라고 조언했냐,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할 때 변호사인 제가 나서기보다는 의뢰인이 직접 전면에 나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만약 이와 같이 경미한 사건에서 변호사가 선임된 사실을 알게 되면 상대방은 저 사람 좀 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합의금 액수를 자기가 처음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부를 여지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합의금 협상의 전략과 조언만 드리고 실제 의뢰인인 당사자가 전면에 나서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의뢰인은 일정 부분의 합의금을 세이브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면요,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직업 등의 상황을 정확히 말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공무원인 경우, 이 경우 실제로 자기가 직업이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저는 그냥 조그만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무엇이냐면요, 상대방에게 가해자가 비록 실제로는 이 A와 같이 최대 지급 의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대방은 혹시 B와 같이 최대 지급 의사가 낮은 거 아니야? 하는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반대편 측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선별이라는 전략입니다. 이 개념은 제가 앞에서 간단히 이야기했으니까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당사자 입장에서 상대방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 사람인지를 찾기 위한 노력입니다. 일례로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의 직업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보고, 또는 수사관에게 전화해서 혹시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전략 중에 하나는 바로 신호 발송입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에게 자신의 처지나 지위를 알려줌으로써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최대 지급 의사가 낮다는 정보를,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에게 자신의 최소 수치 의사가 높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예를 들어 가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 그림에서 B와 같이 최대 지급 의사가 낮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 일례로 자신이 조그만한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다는 정보, 또는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가 됩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그림에서 일과 같이 자신의 최소 수치 금액이 높다는 사실,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 행위로, 예를 들어 상해 사건이나 교통사고 사건에서 피해 정도를 알려주는 행위로 자신의 진단 주수를 상대방에게 알려주거나, 또는 성범죄 사건에서 그 해당 피해자의 부모가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가 높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행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실제로 제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부모와 형사합의를 진행할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나름 적절한 금액을 피해자 부모 쪽에 제안을 했는데, 피해자 부모가 했던 말이 바로 나는 땡땡땡 대기업에 다니는 상무 또는 부장이다, 내가 이런 푼돈 없어도 그만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게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가해자 입장에서 한 가지 유의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개 형사합의금 협상 중에 가해자 입장에서 자신의 합의금 액수를 줄이려고 하거나 또는 피해자의 최소 수취 금액을 알아보려고 간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뭐냐? 이 간을 볼 때 너무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피해자가 아예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간혹 가해자 입장에서 간을 잘 봐서 아주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보더라도 판사나 검사가 종종 실제로 형사합의금이 얼마가 지급됐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사합의금이 통상적으로 사건 유형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합의 수준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르면 어렵게 이루어진 합의 효과가 크게 반감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형사합의금 결정 과정에서 전략이 필요한 이유와 그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경제학과 법학의 콜라보를 이용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형사합의금은 객관적 가격도 없고 그 가격이 있더라도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형사합의를 성사시키거나 또는 적절한 형사합의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거나 문의하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이 영상 아래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